네, 저희 취재 편의점 일주일에 2번 나오시는 분 흔치 않은데요. 그만큼 컨텐츠가 너무 많고요. 저는 이분의 컨텐츠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이네요.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 예. 2번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어제 MBC 단독 보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이거 필경 윤건영 의원일 것이다라고 해서 쭉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역시나 네. 예, 의원님 단독이더라고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는데요. 3월 13일이에요. 윤석열이 네.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고 나서 닷새 만에 경호처에서 한 번에 쏘면 1000발이 나간다고요? 1분에 1000발 나가는 자동 소총. 1분? 네. 한 번이 아니라 1분? 1분. 그러면 1000발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네. 우선 무서워. 1000발 나가면 끝이죠. 이게 게릴라전이나 네. 쓰던 특전사, 소위 말해서 이런 특수전에 사용되는 자동 소총이고요. 경호처는 10년마다 한 번씩 경호처 무기를 바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겠죠? 그렇게 바꿔야 되는 예. 거고. 근데 다만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의심스러운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월 8일 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서, 그리고 직위원의 희한한 논리가 등장하면서 예. 윤석열이 풀려나잖아요. 그 5일 직후에 이 총기 구매를 계획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사업을 안 해요. 그렇죠. 이 정부가 네. 지금 스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경호 조치만 하는 게 온당한 처사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그것도 수십억짜리 사업을 벌리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첫 번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뭐라고 돌아다녔냐고 하면, 야, 나는 살아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맞아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문이 아니라 공공연히 그렇게 했어요. 예.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야, 윤석열 대통령 절대 탄핵 안 당해. 예. 반드시 돌아와. 예. 내 밑으로 줄 서. 맞아요. 그리고 막아야 돼, 우린. 윤석열을 지켜야 돼. 라고 했던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올 1월 달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이나 칼이나 뭐든지 막아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김건희는 뭐라 그랬어요? 야, 안 쏘고 뭐 하냐? 총 들고 총이가 뭐 장난감이야? 그거 왜 들고 다녀? 네, 뭐 이런 식의 경호처한테.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왜 굳이 윤석열 석방 5일 만에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지점인 거죠. 이게 김성훈 차장이 더군다나 처장도 아니고 대행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행 직분이면 지금 처장도 공석인데 내가 이거를 감행하는 게 조금 명구스러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상식인데. 당연히 상식적이죠. 예.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니까요.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은 다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다니지도 않아요. 예, 발이 묶이니까요. 네. 예. 총기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딱 10년 텀이 되는 그날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것도 10년, 아니죠. 예, 이게 시범 가동하고 뭐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건, 그렇다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설명에다가 이제나 저제나 탄핵 선고가 나올 거야 네. 라고 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라면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하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정상한 행정적 집행이지. 예. 석방됐다고 5일 만에 당장 몇십억 들어서 자동소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그 문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경호본부의 비공개 문건입니다. 네. 그러 보면 뭐 부장, 본부장, 처장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행으로 이렇게 서명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는 무기를 잘 몰라가지고 네. 5.56mm 자동 소총이 150정, 네. 그다음에 이제 9mm 자동 소총이 모두 50정인데요. 이 각각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쉽게 말하면 네. 이게 기관총, 자동소총 같은 건데 네. K2라고 네. 우리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보급돼 있는 것하고는 이건 훨씬 더 나간 네. 전투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특전사라든지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이 네. 활용하는 총기이고요. 예. 분당 1000발. 분당 1000발이라고 하면 잘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안 텐데요. 돼요. 분당 1000발이 어떤 건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드르륵 하면 주르륵 나가는 겁니다. 드르륵 하면 주르륵 나가는 총을 그냥 드르륵 하면 주르륵 나가는 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순간 사정거리 얼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인명살상? 예, 분당 1000발이니까 물론 이 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네. 경호처가 필요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하는데 데는 이런 무기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신형 무기. 예, 예.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적시에 교체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왜 했냐. 네. 그리고 왜 김성훈이 하냐. 그렇죠. 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시 윤이 돌아온다라고 판단한 경호처가 채비, 그러니까 다시 비상계엄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건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최소한 예. 제 판단은 김성훈의 과잉 충성, 오바 김성훈의 이건 예. 전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냐, 뭐 다른 거 다 봐주고 예. 좋아 10년마다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인정해줄게라는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예. 이 일은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버한 거죠. 네. 과잉 충성한 거죠. 야, 윤석열이 돌아오니까 나의 건재함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는 게 네. 첫 번째 아주 낮은 수위. 두 번째는 야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예. 그런 걸 감안했다면 즉 1월 달에 경찰과 경호처, 국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까지 감안했을까? 예. 그럼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유혈폭동 같은 거를 감안했던 것은 왜냐하면 당시 공수처 검사들이 그렇죠. 올라왔을 때 총기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위협하고 맞습니다. 막 그 경례를 총이 보이게 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네.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가 됐던 것도 경호처 경호관들이 총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약간 위협 같은 걸 느껴서 도로 그냥 내려왔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집행을 망치면 어떡하냐라는 국민적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지금 뭐 119 법원 폭동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유혈 폭동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기획이나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22억 얼마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했을까? 또 하나는요. 그 김성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윤과 상의하거나 뭐 비서실과 내통하거나 이런 흔적은 없습니까? 그건 좀 조사의 영역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지시가 네. 있었느냐 예. 아니면 비서실과의 협의가 예.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예. 윤석열이 야 니네 좀 제대로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 예.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식의 귀띔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충분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는 건 당시에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경호처의 일선 경호관들이 대단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거든요. 대통령이야 총이든 칼이든 들고 어떻게든 해봐. 네. 김건희가 야 니네 총 장난으로 들고 다녀라는 상황에서도 예. 물리적 충돌이 안 일어나겠잖아요. 예. 그리고 2차 체포영장 과정에서는 일선 경호관들이 일종의 태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길을 열어뒀던 거잖아요. 예. 김정훈과 이광우 등이 야 우리 경호관들 다 어디 갔어? 이것들 정신 못 그렇습니다. 차릴래라고 호통을 치는 속에서도 다 길을 열어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역시 우리 경호관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네.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조금 전에 그런 예측했던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짚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이 사업은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구매를 아닙니다.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예.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탄핵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바로 예. 나왔잖아요. 그렇죠. 될 리가 없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걸.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네.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에게 보여주기식 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형 무기를 사가지고 네.
안심시키려고 일종의 심기경호형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심기경호는 오바죠. 오바. 예. 예. 심기경호를 왜 합니까? 탄핵당한 대통령한테. 예. 그리고 그건 그들의 임무가 아니죠. 대통령을 제대로 모실 때는 심기경호가 필요합니다만 네. 총으로까지 심기경호를 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그 경호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나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올 네. 12월 3일이 되면 또다시 그때의 이제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경호처는 다르다라는 걸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면서 지금 경호처도 그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네. 지금 경호처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란과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그 내란 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조지호, 김봉식 두 경찰 관계자도 그렇고 김성훈도 그렇고 이봉우도 그렇고 지금 다 불구속 재판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일선이 그만큼 딸리죠. 네. 특검도 그렇고 예. 재판은 뭐 좀 다른 정력이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 지규현 판사가 너무 재판을 네. MC 보듯이 하고 있대요. 행사 MC 보듯이. MC는 잘 본대요. 예. 재판 진행은 예. 뭐 노련하게 하는가 봐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재판 진행하라고 판사를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사는 정의를 구현하라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진행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송 지휘도 제대로 안 되고 어쨌든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빠르게 1심을 끝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 또 한 번의 구속 취소 같은 기괴한 발상을 통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구속 만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막 어제 의총도 하고 긴급 의총도 하고 복도에서 뭐 자기들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비호하려는 행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권 분립을 가장한 네. 면피성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겉으로는 삼권 분립을 내세우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 네. 법관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고 하면 야 내란 수사에 대해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지 않냐라는 식이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죠. 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란만큼은 1부터 10까지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박제해야 되고 그걸 역사로 남겨야지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단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5.18 민주화 항쟁 등을 비롯해서 군부 쿠데타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재판부는 꼭 하는 거죠. 아마 원내에서 당 지도부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란 재판이 마치 무슨 봄 소풍 나온 사회자 MC 보듯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그냥 잘하겠지. 사법부 독립은 필요한 거야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노리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로도가 쌓이니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보수 세력의 그러한 주장이 먹힐 수 있을 거야. 그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네,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예.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찬데 계속 내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그렇죠. 거예요. 뭐 언제까지 내란 얘기할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자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는 더욱 강고하게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원래 오늘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 얘기하러 왔는데 앞에 너무 센 게 많아가지고 네.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북중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하려고 예상됐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북중러는 하지 않고 북중, 북러, 네. 그 다음에 중러 이렇게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 보여요. 북중러 정상들이 노렸던 딱 그 수위까지인 것 같아요. 3개국이 노린. 네.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예. 세 사람이 의도했던 걸 충실히 다 이룬 그림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림으로써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광장에 서서 네. 멋진 그림을 보였죠.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렇죠. 그림을. 반미연대. 예. 예. 그런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내가 지금 한판 소위 뭐 현피를 떠야 될 상황인가? 아니거든요. 예. 그까지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지금 예.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딱 보여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걸려 있는데 미국을 자극한다? 아니죠. 안 된다.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 자극은 안 네. 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측의 접촉 또는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을 넘어서 자극한다? 예. 아니죠. 그렇습니다. 딱 이 세 정상이 합의 가능한 선이 천안문 광장에서의 그림인 거예요. 그림만 사진만 찍는다. 이런 사진으로 보여준다. 사진으로 보여준다. 예. 국제사회에. 예. 예. 그것까지예요. 거기다가 북중러가 회담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그까지 가면 안 돼요. 그까지 하면 큰일 난다. 예. 그 셋은 예. 그까지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예. 그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모종의 뭔가가 최소한 뭐 우원식 의장하고 투샷 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실제 그것은 어려웠고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매우 냉랭했고 의원님께서 국제회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당국자 북한 당국자의 태도와 거의 흡사한 네. 태도를 보인 걸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지금 북측이 계산하는 전략적 계산 속에서는 예. 예견된 상황인 거예요. 왜 지금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뭔가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우원식을 왜 만나냐? 만날 이유가 없다. 없죠. 네, 다만 미국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변화, 미국의 제스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굳이 우리가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뭔가에 해야 돼? 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얻을 걸 다 얻었어요. 다자 외교에 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자가 있네. 북한이라는 곳이 일종의 정상 국가로서 다자회의에 나오네. 네. 라는 걸 통해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국내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은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뭐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못 간다.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냉전이라고 하면 구냉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냉전은 뭡니까? 네. 미국과 소련의 그렇죠. 냉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자유주의와 이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세력들에게 다툼 예. 80년대 이거였는데 그게 80년 된 거죠. 그렇죠. 올해가. 근데 신냉전이라고 하면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피 뜰 정도는 안 돼요. 중국 아직 현피 못 든다. 네. 미국이랑. 자 예. 그러면 예. 어떻게 볼 거냐? 예. 다자구도로 보자. 다자구도. 예.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다 정확하게는 다자구도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 동안에는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이제 중국도 나도 있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옛날 러시아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망했던 러시아 아니야라고 이제 조금씩. 예. 쏟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이걸 신냉전으로 봐버리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죠. 해석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예. 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다자구도라고 이야기를 다자구. 예. 다자구도다. 근데 다만 김정은의 메시지로 보면 뭐 이전에 여러 차례 나온 걸로 보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극 체제의 세계 질서가 다자 구도로 전환되면서 소위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중국 중심의 또 세계를 만들려고 또
또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그동안 되게 소원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인해서.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혈맹지간이에요. 그 둘은. 그렇죠. 예. 그런데 되게 소원해졌단 말입니다. 이번 전승절을 통해서 다시. 시진핑 주석은 얻었죠. 네. 중국, 북한을. 그렇죠. 예. 야, 우리 옛날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러지 않아. 예, 예. 라고 했고, 한 가지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전승제를 가면서 내각 총리를 데리고 왔어요. 아, 내각 총리. 김덕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양반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승절 행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죠. 경제. 예. 예.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이다. 그러면서 혈맹 국가인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파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면서 북러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니 중국이 나서서 사실은 우리도 혈맹이지 않니라고 북한을 땡기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 협력을 더 가속화하려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네요. 없죠. 러시아도 중국도 활용하면 좋으니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중공군 수십만 명이 네. 넘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모태통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사고를 네.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둘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만 최근에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죠. 러시아로 인해서. 네. 그 관계를 다시금 끌어올렸다.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매개는 경제 부분이다. 경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국 무역이 상당히 막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예.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됐습니다. 일각에서는 90%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예, 하고요. 예. 특히 중국과의 경제는 국경 무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국경 무역에 대해서 아직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민생에 관심이 많네요.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인가?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예. 김정은이 최근에 그 행보를 보면 예. 지역 개발, 먹사니즘 이런 쪽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뭐 살림집이라 그러거든요. 예. 아파트,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건설 계획을 막 하고 있고 우리로 따지면 지역 분권, 예.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요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개 도시에 막 포인트를 잡아서 막 열심히 건설 사업들을 벌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가 비슷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하기를 나 좀 있다가 시진핑 만나러 갈 건데 중국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가면 연료비도 아끼고 뭐 기후 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같이 갈래?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좀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북미 정상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미측의 판단이 예. 선행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접근하면 네. 북한은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핵보유국으로 우리는 핵보유국이야. 인정해줘. 예. 인정해줘라는 게 딱 걸려 있거든요. 예. 이걸 어느 정도의 표현으로 담아낼 거냐가 핵심일 겁니다. 이게 풀리면 뭐 정상회담 올해 안에도 가능하고 안 되면 내년까지 갈 거고요. 예. 하나의 변수는 제9차 당대회가 내년 1월 달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예. 그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이유일 가능성이 좀 높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징이 있어요. 이 양반 다자를 안 해요. 다자라는 건 없는 사람이에요. 다자 외교라는 거. 1대1이에요. 다. 개별적으로 나랑 장윤정 기자님이랑 이렇지 뭐 외교의 전형이고 외교의 아주 기본이라고 하는 다자 외교는 자기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시하죠.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속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도 내가 할 수 있어. 김정은 내가 할 수 있어. 네. 푸틴도 내가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어제 나온 메시지가 그거 딱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트럼프의 메시지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예. 나 다 치네. 예, 예. 예. 내가 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결로 봐줘야지 예. 시진핑을 통해서 북미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참모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볼튼요. 존 볼튼. 그 사람처럼 이번에는 루비오가 사실 국무장관 겸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지.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괴한 상황인 건데 루비오가 이제 막 검은 십자가 그리고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트럼프의 참모들이 과연 찬성할까? 오늘 저랑 많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예.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의 벽이 50%라면 예. 그 참모의 벽이 나머지 50%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2018년에 예. 펜스 부통령이 펜스.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서 참여를 맞아요. 했습니다. 예. 참석을 했어요. 예. 당시에 북측에서는 누가 왔냐고 하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예. 민의 위원장이 왔죠. 예. 당시에 김여정과 펜스의 회동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에서. 네네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추진해서 사실상 성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렬이 됐거든요. 결렬을 누가 시켰냐? 펜스예요. 결과론적으로. 왜? 물론 외형적으로는 북한이 거부했지만 네. 그 내적 과정을 보면 펜스가 북한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스텝들을 계속 밟아서 와요. 즉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펜스에게 네. 너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가서 김여정 만나봐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펜스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오면서 예. 바로 온 게 아니라 알래스카를 거치고 한국으로 와요.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내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없으면 난 뭐 북한 인정 안 해. 예. 고를 질렀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일정이 천안함 피해 이게. 가족들을 만났어요. 북한이 안 만나도록 만들어 간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만날 거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작전들을 쭉 펼치니까 북한 김여정이나 당시의 대표단들이 마음 상하죠. 예. 야, 안 만날래라고 해서 결렬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참모들, 특히 루비오 등을 비롯한 매파들이 방해 공작을 필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렵네요.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푸틴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반도에 대해서 나 지금 조금 있으면은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건데 뭐 좀 대신 전해줄까? 일종의 이제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는데 푸틴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실제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야, 우리 한국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 아니야. 아 일본이 한국에 보내는 네, 네, 메시지다. 네, 네.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나라고 싫어하는 그거 나한테 별 이득이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서서 중매를 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그동안에 북방 정책에서 쭉 쏘아왔던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한러 관계에 대한 일정한 예. 이제 복원이라면 복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깔려 있는 게 아하, 1번이고 일본. 두 번째는 예. 푸틴 대통령의 역할에 네.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했어요. 즉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네. 중매를 섰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근데 예. 이제는 그 예. 자리에 푸틴이 들어가 있어요. 아 푸틴이 들어가 있다. 나야 이제 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예. 나를 통해 봐.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은 국제 정치에서의 자기의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좀 다층적인 구도가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빠져 있네요.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죠?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윤석열식의 모델입니다. 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운전대 잡을 필요 없어. 이 운전대를 미국과 일본한테 맡기고 우리는 안 잡아도 돼라고 한 아주 멍청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조건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조건이에요. 네.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에 서서는 안 돼요. 반발짝으로 붙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능동적으로 개척을 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가셔야 돼가지고 더 이상 뭐 붙잡고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뵐게요, 원님. 예, 매주 뵙기로. 일주일에 2번은 아닌 거죠? 일주일에 2번도 예. 좋습니다. 예. 뭐 매일도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